1988년 8월 22일 오후 3시 20분 일본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카스가초 매미 울음소리가 울리는 평화로운 늦여름의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4살의 유치원생 곤노 마리는 여느 때와 같이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가겠다며 해맑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지나도록 마리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부모님은 친구의 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네? 마리요? 안 와서 전 다른 일이 있나 했었는데 저희 아이도 오늘 쭉 혼자 놀았어요. 마리는 있어야 할 친구의 집, 자주 방문하는 장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부모님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여러 목격자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정도 됐으려나 여자아이가 어떤 남자의 손을 잡고 가는 걸 봤어요. 인근 강 근처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강 쪽으로 어떤 아저씨와 같이 가고 있었어요. 마리가 집을 나서고 고작 10분 뒤 오후 3시 30분경 친구를 만났어야 할 마리는 인근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20,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뒤를 따라 인근 강 방면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만을 남긴 채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과 소방대원, 지역 주민들이 밤을 새워 마을을 이잡듯 뒤졌지만 마리는 그야말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1989년 2월 6일 수사진도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던 그때 실종되었던 마리의 집 현관 앞에 작은 골판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 가족과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불에 까맣게 타버린 10여 조각의 뼈조각, 치아가 남아있는 어린아이의 덕뼈, 범행을 자백하는 듯 조롱하는 기괴한 성명서, 그리고 실종 당일 마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도쿄 사이타마 연속 유한합치 살해 사건, 다른 말로 오타쿠 살인마란 범죄자가 탄생한 끔찍한 사건이 서막을 올렸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당국과 주류 범죄학계는 이 사건을 당시 시대상에 늘 있던 흔하고 전형적인 아동 유괴 범죄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 했는데요. 막대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라면 부모에 대한 원한이 얽혀있을 것이라는 수사당국 입장에선 지극히 상식적인 가설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범인으로부터 단 한 번의 협박 전화도 몸값 요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반경 12km 이내에서 어린 소녀 3명이 연기처럼 추가로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추가 실종자에 더욱 급해진 수사당국이지만 당시 일반적인 유괴범의 패턴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범인에 경찰들의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당시 사이타마현 경찰은 상자 안의 치아를 분석한 뒤 이 유골은 실종된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치과 치료 기록이 있었으나 발견된 치아에는 치료 기록과 상응하는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가설은 잠시나마 피해 아동의 생존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망적인 가설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 치과대학의 스즈키 교수에 의해 경찰의 논리는 산산조각납니다. 상자 속 치아는 치과 치료를 받은 유치가 아니라 아이의 잇몸 속에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던 미맹출 영구치였던 것입니다. 범인이 아이의 시신을 불태우는 잔혹한 짓을 저질렀고 고열 속에서 유치는 모두 타버렸지만 턱뼈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영구치만이 기적적으로 불길을 견뎌내고 타다남았다는 기괴하고도 비통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를 충격으로 물들이고 있던 이 사건은 큰 진척이 없던 와중 5개월 후 거주지 근처 아동을 성폭행하던 한 청년을 그의 가족과 시민들이 검거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당시 청년의 나이는 26세, 직업은 인쇄공, 이름은 미야자키 치토무였습니다.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베테랑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연 순간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을 빈틈없이 채운 것은 위태롭게 쌓아 올려진 무려 5,763개의 비디오 테이프와 산더미 같은 서브컬처 잡지들이었습니다. 공포영화, 아동 불법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그가 직접 일전에 실종된 아동들을 촬영한 참혹한 스누프 필름이 역겨운 혼종을 이루며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피해 아동을 겁탈, 살해한 피해 아동들의 사체를 절단해 자신의 자동차에 싣고 다니거나 피해 아동의 손목을 불에 구워 인육을 섭취하고 뼈를 갈아 보관하는 등 인간의 근기를 산산히 조각내는 행각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기괴하다 못해 참담한 증언들은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단숨에 공포로 뒤바꾸며 오타쿠 살인마라는 거대한 도덕적 패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0년 3월부터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미야자키 치토무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일체의 반성 없이 이 모든 잔혹한 범행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허무맹랑한 진술을 했습니다. 나아가 범행 당시 자신의 내면에 네즈미 오토코, 즉 쥐인간이 나타나 살인을 지시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죠. 그가 법정에서 내뱉은 기이한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소녀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묻자 그는 놀랍게도 그 모든 행위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부활시키기 위한 흑마술 의식이었다라고 증언하며 한 번 더 법정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미야자키의 믿기 힘든 언행과 망상적 진술들은 재판의 핵심 쟁점을 자연스럽게 그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였는가 라는 골치 아픈 정신의학적 논쟁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범행의 잔혹성만큼 이례적으로 법원은 그에게 2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정밀정신 감정을 지시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을 요괴의 장난질과 흑마술로 취한하려 한 이 파멸적인 궤변. 나라에서 선택된 베테랑 정신감정의 전문가들이 2차례의 감정을 했으나 결과마저 조현병 그리고 완전한 책임 능력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리며 수사진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궤변과 함께 가명을 꾀하고 버티며 항소를 반복하길 7년, 1997년 4월 드디어 도쿄지방법원은 미야자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는데요. 범행 대상을 유치원생 등 저항할 수 없는 약자로 치밀하게 몰색한 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은폐하려 한 점, 유가족을 농락하고 수사에 혼선을 준 점을 들어 범행 당시 그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과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완전한 책임 능력자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확정되고서도 끝까지 허무맹랑한 소리를 일관하던 그였지만 이내 구치소 독방을 배정받고 그는 참외 대신 만화책과 게임 잡지를 50cm 높이로 성벽처럼 쌓아두고 그 안에 웅크려 지냈습니다. 이후 2006년 법정 최고형의 사형이 확정된 후 구치소 측은 그에게 독방에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수천 개의 테이프를 모았으나 진정한 인간관계의 온기는 단 한 번도 모아보지 못한 이 살인마에게 일본이 베푼 마지막 관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며 미야자키 치토무는 드디어 세상에서 사라져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타쿠 살인마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미치광이의 엽기적인 연쇄살인으로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을 가득 채웠던 5,700여 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뿜어내던 기괴한 위압감은 현실 세계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가상의 환상에만 파묻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져진 끔찍한 시대의 경고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범죄의 원인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 자체로 돌리며 서브컬처에 대한 무자비한 마녀 사냥을 벌였지만 많은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를 치열한 경쟁과 고립, 소외를 강요하는 현재 산업사회가 만든 필연적인 괴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발생한 나라현 초등학생 여아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고바야시 카오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2의 미야자키 치토무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진술하며 세상을 한 번 더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8년 미야자키의 사형 집행 직전인 6월 8일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7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상을 입힌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 가토 도모이로 역시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가상세계에 고립된 채 사회적 소외감과 열등감을 현실의 끔찍한 폭력으로 배설한 사례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미야자키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 고립된 묻지마 범죄로 거론되며 섬뜩한 평행 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이후로도 사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심하게 청년들은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에서 고립되어 현실을 버티는 누군가 중 언제라도 제2, 제3의 미야자키 치토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3의 시선이었습니다.